네, 7월 18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트 월렛에서 이번에 XRP 리플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XRP 24,000개를 지금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XRP를 이제 디센트 월렛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개당 30 XRP씩 이벤트 선물로 증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개로 한정이 돼 있고 한 개당 30 XRP를 선물로 드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XRP를 조금 중장기로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걸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나름 그래도 30 XRP 정도 이제 추가 할인 받은 거니까는 한번 고려해 보셨던 분들은 이번 참에 한번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7월 30일까지 이제 선착순 800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이 콜드 월렛 사용 방법, 이 디센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 디센트 측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이벤트 활용해 보실 분들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짜 마무리 국면으로 전환되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약식재판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제 그 마지막 후속 과정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대로 소송 자체가 마무리가 되게 될지, 아니면 항소라는 추가적인 법적인 다툼 상황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그 두 가지 카드 가운데 이제 한 가지가 머지않아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양측이 방점을 찍는 게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사실상 리플의 승리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SEC 측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부분만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한 거고,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는 투자 계약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 이 부분은 환영한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실망스럽다, 이런 지금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이번 리플 소송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행사에서 밝힌 내용인데, 법원의 판결 내용 일부 가운데는 실망을 했다. XRP 기관 투자자 판매 물량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는 것은 만족스럽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등을 통해서 매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투자 계약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비증권이라고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이거 보고 딱 실망했다, 이런 멘트를 보고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 실망해라, 계속 실망해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게리 겐슬러가 그 내셔널 프레스 클럽 행사를 마치고 나서 야후 파이낸스와 따로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가적인 이런저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는데, 리플 판결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규제 방식은 동일할 거다. 일반 투자자 대중이 우선이고, 증권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유도 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된 물량은 증권으로 법원이 판단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등을 통해서 알고리즘 방식 내지는 프로그래밍화된 방식을 통해서 온체인 거래를 한 거는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겐슬러는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된 물량만 증권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증권법은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암호화폐 규제 방식은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멀쩡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칙이 추가로 마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하기에 너무 이르다. 특히나 이 디파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대부분은 상당히 중앙화돼 있다. 디파이가 특히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들이든 대부분 자산을 100명 미만이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서 중앙화 이슈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탈중앙화된 거는 비트코인 말고는 없어 라는 얘기를 기존에도 해왔잖아요. 그런 거에 연장선에서 지금 디파이 프로젝트, 민간 재단이나 민간 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크립토 프로젝트는 중앙화돼 있기 때문에 증권으로 봐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자산이 어떤 특징을 가져서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특정 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짜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SEC 말대로 원하는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합리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30년대 이 하위 테스트에 기반을 두고 이 투자 기약 여부,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반영을 했고, 동시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등장하고 있는 크립토 혁신, 블록체인 혁신에 기반을 준 혁신 기술은 그것에 맞춰서 이 알고리즘 되어 있는 방식의 매매,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방식의 매매, 이런 새로운 혁신 기술에 따라서 별도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딱 분리 판결을 한결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싹 다 무시하고 이게 증권이어야 되니까, 그래야 SEC가 이 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권을 싹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증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그 근거들을 증권으로 규정해 놓고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뒤 스탠스 다 꼬여가지고 법원 지금 사건마다 요거 넣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도 SEC 그거 좀 니네 이상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웃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황 자체가 앞으로 SEC가 과연 이런 규제 방식에 있어서 뭐 규제 방식이 계속 동일하게 될지 저는 글쎄다라는 쪽의 입장인데, 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당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래서 게리 겐슬러의 어떤 이런 멘트를 듣고 나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 판결에 실망을 했다라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소하겠다 이런 말은 또 안 했거든요. 이전에 게리 겐슬러는 SEC는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 만약에 이번에 지더라도 최근 진행 중인 사건, 리플을 언급하진 않았었죠. 최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우리가 지더라도 곧장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판결에 실망을 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소 여부에 대해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건지, 아니면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건지, 그러니까 항소 없이 이번 소송을 종료하는 걸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지,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긴 상당히 쭈꾸미 대가리스러운 이런 멘트를 지금 해준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SEC가 항소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도 짚어봤지만 첨예하게 굉장히 크게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EC의 인터넷 집행국장 출신인 존 리드 스타크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EC는 반드시 항소를 할 거고 이번 판결은 반드시 뒤집힐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예단을 해요. 제가 보기엔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SEC의 이런 스탠스를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게 또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곳이 CFTC잖아요. CFTC 역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상품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규제권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SEC와 날선 밥그릇 다툰 양상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리플 판결은 결국에 규제 명확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실 CFTC든 SEC든 요 정도 톤으로 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게 뭐 지들이 법원도 아니고 지들이 법도 아닌데 이번 판결이 어쩌다 저쩌다라고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건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소송 당사자로서는 특히나 에티켓에 해당하는 게 이게 지금 법원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데 SEC가 계속 뻘소리를 해대면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어쨌든 지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준을 세팅을 한 겁니다. 하나의 기준을. 그 기준이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은, 본인이 세팅을 했으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되게 예민한 상황이라서 CFTC 위원 이번에 캐롤라인 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면서 나름의 앞으로 추후 계속 이어질 CFTC와 SEC 어떤 규제권 다툼 양상, 의회에서 법안을 또 어떻게 만들어서 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두 기관의 규제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은 상당히 더 추가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나이스하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특히 캐롤라인 판 같은 경우에는 리플에도 관심이 많아요. 리플 본사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면담도 하고 뭐 사진까지 찍으면서 만났지롱 뭐 이렇게 자랑도 하고 약간 뭐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CFTC 위원장을 역임했던 티모시 마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 판결에도 불구하고 SEC와 CFTC는 이런 기존에 보여왔던 집행 위주의 기조 이런 방식이 바뀌진 않을 것으로 난 바라보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업과 의회의 변화 가능 이 방식 바라보는 이런 산업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업이든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기업이든 아니면 월가의 기업이든 누가 됐든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 하나의 첫 번째 기준으로선 처음 등장한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의회에서는 이제 친암호화폐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들, 톰 햄머 등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번 판결에 이런 취지를 담은 걸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들을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SEC와 CFTC에 대한 큰 변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명확성이 더 시급해졌다. 저는 사실 이 멘트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혁신 산업인데 특정 기관이 욕심을 내면서 규제권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 막 다 손실 보고 이 지난한 2년 반의 시간을 견뎌야 했고 이런 지금 불필요한 손실을 이런 SEC라는 특정 규제기관의 뻘짓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했고 경험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참에 그냥 의회에서 확실하게 새로운 규제기관 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혁신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제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에 규제권을 주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니면 사실 깔끔한 방식은 많겠죠. 아니, 법적으로 확실하게 SEC가 다 가져가라. 비트코인 빼고 뭐 이렇게 뭐 법이 그냥 만들어 준다라면 오히려 상관없죠. 뭐가 증권이고 뭐가 비증권이고 뭐 뭐는 증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이 아니고 아예 깔끔하게 차라리 그렇게 정리가 되면 또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렇진 않을 것 같잖아요. 이게 CFTC의 또 역할이라는 게 또 미국 사회에선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덩치는 SEC가 훨씬 크지만 지금 SEC가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 SEC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규제 방식의 어떤 부작용들이 뭐 곳곳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 명확성 과연 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시킬지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고 그래서 리플과 SEC 이 소송 사건 항소 갈까 안 갈까 일단 존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가더라도 항소심으로 가면 일단 판결이 나오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몇 년의 시간이 걸려서 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법적 구속성을 갖는 유일한 판례는 이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제시한 판결이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의 시간 동안 일단 리플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번 거죠. 시간을 좀 번 거고 SEC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여차하면 시간 싸움만 들이다가 이 중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의회에서 이번 리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근거로 요걸 토대로 이제 법안을 만들면 그냥 그 사이에 SEC 입장에서는 닥쳤던 개신세되기가 딱 좋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SEC도 짱구를 많이 굴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게리 겐슬러가 그동안 되게 쉽게 우리가 혹시라도 지면 바로 항소할 거야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사람이 실망스럽다 요 정도로만 지금 입장을 조금 톤을 낮춘 것도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항소 갈까 안 갈까 참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안겼었는데 오늘 문건 하나가 공개가 되면서 아싸리 방방 상당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단 토레스 판사가 사라 네번 판사, 이 실무 담당 사라 네번 판사, 치안 판사에게 다음 단계 진행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른바 일반 사전 심리 단계라고 하는 다음 단계로 진행 명령을 내렸는데 통상적으로는 이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전 심리 단계가 열리면 약식 재판
약식 재판 결과, 그리고 약식 재판 결과가 내려지게 된 데 있어서 활용됐던 증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측이 또 막 와서 그냥 씨부랄 개부랄 이러면서 막 싸우는 과정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중간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일반 사전 심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가능성도 제일 높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라 네번 판사가 딱 요거를 이제 명령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레스 판사 명령을 받아서 사라 네번 판사가 양측에 지금 명령을 때린 거죠. 그래서 리플과 SEC 양측은 지금 상황이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합의 미팅 날짜를 잡기를,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을 제안을 한다. 법원 일정이 되게 바쁘거든. 법원 일정이 되게 바빠. 여기 딱 써놨어요. 법원 일정이 되게 바쁘니까 이 6주에서 8주 안에 미리 일정을 좀 잡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일정이 나온다라면 그게 합의 일정에 대해서 언제부터 논의를 하고 싶다라는 그 합의를 논의하는 일정이 6주에서 8주 안에 이제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라 네번 판사가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6주에서 8주면 8월 말에서 9월 초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되면, 만약에 이 둘이 합의를 한다라면 합의와 관련된 일정, 그러니까 9월 이후가 되겠죠. 그 이후 어느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날이 8월 이후 어느 상황, 그러니까 지금부터 6주에서 8주 안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이런 멘트를 통해서, 이런 숫자 제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리플 진영에 있는 변호사들의 이야기예요. 변호사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리플의 우호적인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해서 들으셔야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법원을 자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양측이 합의 노출을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SEC가 항소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항소심 자체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과 법률심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거가 추가로 채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항소로 가더라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한 걸 토대로 항소를 인용할지 기각할지가 결정이 되고, 제2항소법원에 항소 요청을 하는 것도 그 주체가 SEC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항소 요청을 하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제2항소법원으로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사라 네번 판사가 를 통해서 진행하게 될 이 과정이 만약에 어그러지거나 SEC가 뻘짓을 하거나 괜한 짓을 하게 되면 항소 요청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상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변호사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통상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법원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 도출 시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사라 네번 판사는 기본적으로 SEC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른바 힌먼 스피치 등 SEC 내부 문건이 공개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SEC를 조졌던 인물은 사라 네번 판사였어요. 자꾸 SEC가 입장 바꾸면서 거짓말하니까 법에 대한 로열티가 부족하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또 조졌잖아요. 그게 이제 전 세계 크립토 미디어들의 이제 헤드라인이 됐었죠. 그 당사자가 사라 네번 판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라 네번 판사는 SEC가 미워. 기본적으로 믿고 SEC가 그래서 씨부랄 개부랄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러면 사라 네번 판사는 가만히 있을 양반이 아니에요. 한방 또 굉장히 거침없는 멘트를 날리면서 SEC를 개망신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SEC라는 굉장히 권력화된 규제 기관의 오만함을 놓고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저는 이런 판사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미국 판사들의 어떤 판결 내용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 여러 외신 미디어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내용 중에 이렇게 SEC를 개망신을 주면서 SEC의 입장 변화를 유도한 인물은 멋있어요. 거의 진짜 여장수감이에요. 여장수감이 아니고 여장수죠. 그래서 사라 네번 판사 같은 사람이 이번 지금 일반 사전 심리를 담당하게 됐기 때문에 SEC도 기존의 그런 뻔뻔한 입장을 함부로 그렇게 내보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게리 겐슬러가 일부 판결 내용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요 정도 톤으로 이야기를 한 것도 요런 배경들을 다 인식하고 계산을 하고 멘트를 날린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로 지금 확인된 거예요. 저도 오늘 오후에 지금 확인을 한 건데, 토레스 판사가 사라 네폰 판사한테 이제 명령을 하면서 요 두 가지 카드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얘네 둘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일반 사전 심리를 하고, 그러면서 세틀먼트, 이 두 가지의 표시가 돼 있어요. 일반 사전 심리 과정의 목표가 뭐냐면 합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라 네폰 판사가 합의 미팅과 관련한 스케줄을 6주에서 8주 안에 미리 합의해라. 예. 스케줄에 대해서 합의 컨퍼런스, 여기 세틀먼트 컨퍼런스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합의에 대한 뉘앙스를 담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사라 네폰 판사한테 명령을 한 것 자체가 일반 사전심 이건 기본이고,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세틀먼트 합의 부분에 딱 표시를 해가지고 내려보낸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이게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고조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지금의 현재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전 심리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를 통해서 핵심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는 합의다, 합의 도출이다. 근데 합의 도출이 과연 어느 정도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될지 그건 좀 봐야 되겠죠. SEC 입장에서는 그냥 순순하게 합의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이번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증권으로 규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기관 대상으로 판매를 했던 초기 판매 물량 7억 2,980만 달러 규모의 XRP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 도출이 안 될 경우에는 항소 가능성에 힘이 실리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법원이 지금 어떤 갈라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여러 가지 지금 그레이스케일 사건, 코인베이스 사건 등 관련 사건들이, 암호화폐 기업 관련 사건들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과연 SEC가 계속 뻘짓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의미 있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지금 그레이스케일 사건이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사건이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을 해달라는 그레이스케일의 요청을 SEC가 거부한 건 SEC의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지금 소송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 사건 자체에서 재판부가 SEC에 조금 비판적인 입장 뉘앙스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SEC의 패소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갑자기 시장에 들어오게 된 것도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SEC가 먼저 분위기를 조성했을 것이라는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증거가 제시됐다기보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SEC가 차라리 이런 암호화폐 헤지펀드 기업에다가 이런 길을 터줄 바에야 차라리 월가의 돈키신들한테 우리 편, 사실상 한편 원팀이잖아요. 차라리 블랙록한테 주지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정리가 됐다라는 나름의 루머, 이런 음모론 수준의 얘기들도 상당히 꽤 비중 있게 지금 나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사건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SEC가 이번에 그레이스케일 사건 관련해서도 패소를 한다라면 SEC가 주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권, 그 동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